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도쿄 외곽의 작은 슈퍼마켓에서 벌어진 전대미문의 총기 살인 사건, 장장 30년간 일본 경시청을 괴롭혀온 하치오지 슈퍼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7월 30일 NHK 등 일본 언론들이 하치오지 슈퍼 강도 살인 사건 발생 30주년을 맞아 하치오지 경찰서 수사본부가 범인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를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시청은 지금까지 22만 6천 명 이상의 수사원을 투입해 수사를 이어왔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고 범인에 대한 단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사건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보 부탁드립니다. 수사본부는 특히 세 가지 주요 정보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는데요. 첫째, 1995년 전후 밑창에 육각형 무늬가 있는 260 사이즈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인물에 대한 제보. 둘째, 사건 당시 슈퍼 폐점 직전인 9시 무렵 장을 봤던 젊은 커플의 신원과 행적에 대한 제보. 셋째, 현장에서 여러 목격자가 본 흰색 세단 차량에 관한 제보입니다. 수사본부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600만엔의 현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일본 경시청을 무려 30년 동안 애먹이고 있는 사건은 1995년 7월 30일 일본 도쿄도 서쪽 하치오지시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침 인근 카타노하라 공원에서 여름 축제가 열리던 날이었죠. 거리에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동네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 5시 무렵 슈퍼마켓 스파나인페이 오와다점 근무자들도 하나둘 매장에 도착했죠. 참고로 스파나인페이는 도쿄 하치오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슈퍼마켓 체인 브랜드로 오와다점도 여러 점포 중 하나였습니다. 주택가 내에 위치해 외지인보다 주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죠. 아르바이트 직원을 포함해 상시 근무 인원은 서너 명 남짓으로 대형마트라기보다는 주택가에 있는 동네 슈퍼 규모였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서 1층은 매장, 2층은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건물 내부에는 계단이 따로 없고 외부의 계단을 통해서만 2층 사무실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였죠. 가장 먼저 출근한 사람은 47세 여성 이나가키 노리코였는데요. 노리코는 슈퍼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베테랑으로 야간 근무 시 매니저 역할을 맡아 매출 집계와 근고 관리, 다음날을 위한 준비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그날도 출근과 동시에 외부 계단을 통해 2층 사무실로 올라갔고 당일 오전 매출 내역과 매출금을 확인하고 근고에 넣은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왔죠. 그 사이 17세 여고생 야부키 메구미도 도착했습니다. 메구미는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는데요. 1층 계산대로 곧바로 출근한 메구미는 다른 직원들과 눈인사를 주고받으며 준비를 했습니다. 축제 기간 때문인지 매장 안에는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죠. 뒤이어 메구미와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는 또 한 명의 여고생 16세 마에다 히로미가 매장에 도착했고 상품 진열과 바닥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이 좀 많은 것만 빼면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가 흘러갔죠. 1995년 7월 30일 밤 9시 15분 노리코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가는 길이면 슈퍼에 들러서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지인은 흔쾌히 수락했고 9시 20분경 슈퍼 앞에 도착해 노리코가 나오길 기다렸지만 2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지인은 노리코를 찾아 2층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는데요. 노리코의 이름을 부르며 사무실로 들어서던 지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노리코, 메구미, 마에다 세 사람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거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세 사람 모두 머리에 총을 맞아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노리코는 근고 옆 냉장고 틈새에 쓰러져 있었는데 이마 왼쪽과 정수리에 각각 한 발씩 총을 맞은 상태였죠. 얼굴에는 권총 손잡이로 맞은 듯한 상처가 남아 있었고요. 왼쪽 다리에도 총상을 입었는데 총알은 다리를 관통한 뒤 근고 외벽을 맞고 튕겨나와 책상 밑에 떨어져 있었죠. 경찰은 범인이 노리코를 제압하기 위해 다리에 1차 사격을 가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노리코의 시신 옆에는 2명의 여고생이 엎드린 상태로 나란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머리에 한 발씩 총을 맞았으며 입에는 검정색 테이프가 감겨있고 손발은 결박된 상태였습니다. 총알은 거의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발사되었는데 즉 피해자들은 무릎 꿇리거나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처형하듯 살해한 것이죠. 혈흔과 족적 등을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해 볼 때 범인은 먼저 여고생들을 결박한 후 매니저 노리코를 위협해 금고를 열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노리코를 살해하고 현장을 목격한 여고생들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것은 모든 범행이 불과 몇 분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잠긴 금고 안에는 526만원의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요. 사무실 안에서는 피해자 3명의 발자국을 제외한 신원 불명의 족적 1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한 사람의 족적으로 밑창에 육각형 무늬가
무늬가 있는 260사이즈의 일본산 운동화이며 밑창에 미세한 금속 파편과 이끼 성분이 묻어 있었죠. 이는 범인이 용접 작업 현장이나 금속 공장에 드나드는 인물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사격이 매우 신속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총격 경험이 있거나 총기에 능숙한 사람으로 추정됐죠. 범인이 사용한 총기는 필리핀제 38구경 권총인데 성능이 좋지 않아 명중률이 매우 낮은 모델이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들에게 총구를 완전히 밀착시켜서 발사한 이유도 이런 단점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걸 시사했죠. 참고로 일본은 세계에서 총기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총을 소지하려면 시험과 신원조회, 가정 방문까지 거쳐야 하며 보관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는데요. 민간인이 총을 소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이런 나라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과 주부가 한밤중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총에 맞아 살해당한 사건은 일본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언론은 연일 도쿄 교외에서 벌어진 총기 잔혹극이라는 헤드라인을 내보냈고 일반 시민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빠른 범인 검거를 요구했죠. 경찰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하지 못하면 치안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사본부는 언론과 여론의 강한 기대 속에서 보도 공개, 목격자 제보 요청, 범인 추적 작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수사를 진행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의 근무 시작 시각부터 시신 발견까지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범행이 일어난 정확한 시각을 특정하고 그 시간대에 매장과 주변에서 무엇을 봤는지 시민들에게 제보를 받기 위해서였죠.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저녁 6시 30분 슈퍼와 가까운 공원에서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며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장 안까지 북과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아 계산대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죠. 그러다 7시 59분 매니저였던 노리코는 손님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1시간 일찍 계산대를 마감한 뒤 돈을 금고에 넣기 위해 2층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남겨진 메구미와 히로미는 익숙한 듯 야간 근무를 이어갔죠. 슈퍼에 들렀던 손님들 중 일부는 8시 30분경 아무것도 사지 않은 40대 남성이 매장을 배회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감 직전인 8시 51분경 히로미가 우유와 콘돔 등 몇 가지 물품을 구매한 이력이 확인되었기에 이때까지도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8시 56분 마지막 손님이었던 흰색 세단 차량의 남녀가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커플의 신원과 행적을 추적했지만 과일과 야채 등 7가지 품목을 계산한 뒤 하얀 세단을 타고 떠났다는 사실 외에는 밝혀진 사실이 없죠. 9시 6분 몇 시간 동안 이어지던 북소리가 멎고 축제도 끝이 나면서 시끌벅적했던 거리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매장 주변에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메구미는 남은 돈을 가지고 2층 사무실로 올라갔고 히로미는 뒷정리를 시작했죠. 곧이어 간판불이 꺼지는 걸 동네 주민들도 목격했습니다. 9시 16분 노리코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부탁했죠. 그런데 통화가 끊긴 직후 안에서 잠겨있던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면서 보안 경보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열쇠 없이 강제로 2층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9시 17분 슈퍼 앞을 지나가던 학생들이 연속된 폭발음을 들었습니다. 축제 직후였기 때문에 누군가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폭발음의 정체는 총성이었죠. 오후 9시 40분경 노리코를 찾아 2층에 올라갔던 지인이 3명의 피해자가 총격을 받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은 정리된 타임라인을 토대로 범인이 9시 16분 직후 2층 사무실에 침입했으며 침입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사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범인은 먼저 1층에 남겨져 있던 여고생 피해자를 제압한 뒤 총으로 위협하며 2층으로 데리고 올라갔고 사무실 문이 열린 직후 3명을 신속하게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죠. 일부 매체들은 피해자들의 사망 방식이 서로 다르고 범인이 금고안에 526만 원을 그대로 남겨두고 떠난 것을 볼 때 단순한 금품 목적이 아니라 살해 자체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금고를 열 수 있었던 노리코만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을 볼 때 마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일부러 마감 시간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였으며 노리코를 위협해 금고를 열게 하는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돼 살해한 것이라는 추정도 제기됐죠. 경찰은 사건 현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이는 한편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을 분석하여 범인을 추적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여름 축제가 한창이었던 탓에 유동인구가 평소보다 몇 배는 많았어서 슈퍼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과 보행자를 전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목격자 증언 역시 제각각이라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가려내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증거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피해자들을 결박할 때 사용된 검정색 접착 테이프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문이 발견되었으며 테이프에서 피해자와 다른 사람의 DNA도 검출되었죠. 하지만 쪽지문은 등록된 전과자 지문과 대조했을 때도 일치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으며 DNA도 당시에는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이라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방범 카메라도 4대나 설치돼 있었지만 당시 방범 카메라는 지금처럼 자동 녹화되는 디지털 CCTV와 달리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범인의 모습이나 침입 장면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죠. 결국 용의자 한 명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미제 사건이 대개 그렇듯이 밝혀진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건 관련 가설과 루머가 쏟아졌죠. 사용된 권총이 필리핀산이었기 때문에 해외 강도단 혹은 범죄 조직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실제로 일본 경찰이 필리핀의 수사팀을 파견해 총기 유통 경로를 추적하기도 했지만 일본 사회와의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죠. 더 극단적인 가설로는 1990년대 일본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이비 종교 옴진리교 연계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죠. 지난 30년간 무려 1678건의 제보가 접수되고 22만 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으나 범인을 특정할 단서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전후로 수상한 인물과 차량 목격담이 잇따랐다. 하얀 셔츠를 입은 남성, 점퍼 차림의 남성, 심지어 범행 직전 매장 2층에 드나들던 여성을 보았다는 제보가 빗발쳤지만 모두 신원을 특정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보의 형태는 내가 아는 사람이 사건의 범인 같으니 조사해달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대체로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했으며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하치오지 슈퍼 강도 살인사건 발생 4년 뒤인 1999년 2월 1일 같은 지역 내 담배 가게에서 모자가 목이 베인 채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까지 미제로 남게 되면서 하치오지 지역은 살인도시라는 오명까지 얻게 되었죠. 수사가 재개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길 반복하는 사이 공소시효 만료 시점도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일본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치오지 슈퍼 강도 살인사건 역시 2010년에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일본 언론들은 시효 만료까지 1년이라는 보도를 쏟아냈고 유족들과 시민들은 공소시효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2010년 4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됐고 하치오지 사건도 소급 적용돼 공소시효가 아예 없는 사건이 되었죠. 이후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2015년 2월 최신 기법을 통해 당시 여고생들의 손목과 입을 묶는 데 사용되었던 접착 테이프에서 지문 일부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확보된 지문을 전과자 1천만 명의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과거 절도 사건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일본인 남성 한 명이 특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 당시 하치오지 인근 다마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택시 운전사로 근무 중이었으며 무엇보다 사건 현장 주변에서 목격된 흰색 차량과 같은 차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성은 이미 2005년에 사망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지문도 완전 일치가 아니라 일부 특징이 유사하다는 유사 판정을 받아 진범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죠. 이어진 수사에서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있을 가능성도 높았고 친족 DNA와의 대조 결과도 불일치로 나와 남성이 진범일 가능성은 희박해졌고요. 30년 전 여름 축제가 끝난 고요한 밤에 3명의 여성을 처형하듯 살해한 후 그대로 자취를 감춰버린 정체불명의 범인. 아직도 수사가 진행 중인 하치오지 슈퍼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